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맞대응으로 자체 확성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사회는 이번 주에 연쇄 회동을 갖고 고강도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북한을 각성시킬 획기적인 제재가 나올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의 양무진 교수,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의 박창희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아직까지도 잠잠합니다. 최근에 가동했다는 대남 확성기도 이게 도발보다는 우리 확성기에 대한 맞불 차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북한이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아마 우리 측의 이 반응 여기 대해서 일종의 북측도 심리전을 하는 거 아닌가 보여지고 네. 그러나 과거의 경제적 사례를 비춰봤을 때는 북측도 언제 강대강의 맞대응을 할 것인가 네. 타이밍을 보고 있고 또 수위 조절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확성기가 이 방송하는 목적이 뭐고 네. 이 목적에서 얼마나 효과 있다 이 우리 국방부에 효과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럼 그 효과에 대한 검증 가능한 그 근거가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박 교수님이 전문가이십니다만도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턴 데 있어 가지고 확성기 트는 목적이 그 북한 군부와 김정은 제1위원장을 자극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북한 병사들과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키면서 대남 동경심을 심화시키는 것이 목적인지 네.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확성기 트는 자체가 목적인지 이것이 좀 궁금하고 혹시나 지금 이제 심리전을 펼치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하면은 네. 그것은 결국 북한 군부와 김정은 제1위원장을 자극하는 상태에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효과 운운한 일에 대해서는 네. 나름대로 목적과 그 근거가 나타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확성기를 저희가 방송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이번에 4차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상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저희가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뭐 그 효과를 놓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효과는 있다. 네. 뭐냐면은 제가 사실은 30년 전에 그 전방에 그 견학을 가서 실제 북한 방송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북한 스피커하고 저희 스피커하고 아마 그 성능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되는데 저희 스피커가 나오는 데서는 북한 스피커가 들리지 않지만 좀 떨어진 부분, 떨어진 네. 곳, 또 초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스피커하고 좀 거리가 이격된 지역에서는 북한 방송이 어느 정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 스피커가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북한의 군의 경우 뭐 그 병력들이 듣지 못하도록 스피커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못 들을지 몰라도 그 뒤에 있는 그 주민들이라든가 네. 그다음 옆에 있는 그 사이드에 있는 그런 그 병력들은 충분히 들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대응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보시나요? 이 스피커 방송의 효과는 조금 늦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일단 북한 그 병사들도 뭔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북한에는 이제 공식 사회가 있고 틈새 사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학교라든가 그다음 당, 군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공식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스피커 내용을 섣불리 얘기를 할 수 없지만 틈새 사회가 또 있거든요. 네. 뭐 장마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연인 사이, 친구 사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은밀한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만일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틈새 사회로 침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스피커 방송에 대한 내용들이 자기네들끼리 회자가 됐을 때 네. 그때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조금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13일에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아무래도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위로 얘기를 할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그 확성기가 상당히 효과 있다 그러는데 뭐 앞으로 뭐 5년, 10년 후에 효과 있을지 없을지 그건 또 그때 가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그걸 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은 네. 그것은 오히려 효과 아니고 오히려 뭡니까? 그 이러한 혹시 효과의 가정상에서 북한이 더 그 병사들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더욱더 사상 교육을 통제하면 대남 적개심이 더욱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이러면 역효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모든 걸 봐야 된다고 생각되고 아마 내일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대국민 담화를 하는데 네. 그 대국민 담화의 목적 메시지 한 3가지로 뭐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 북한 핵에 대해서는 절대 불용한다. 국제사회는 하나의 목소리로 네. 대북 제재 압박, 좀 동참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북한에게 던지는 메시지. 북한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핵실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제사회의 규범에 위반했다.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도 하겠다. 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메시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던지는 담화겠죠. 아마 국민들에게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하나의 목소리 단합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북한의 핵에 대해서 강력하게 뭔가 조치를 취하는데 단합해 달라. 이런 호소, 뭐 이런 3가지의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이런 대국민 담화를 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글쎄요, 뭐 대통령의 말씀이니까 네. 북한도 이것을 갖다가 소홀히 듣지 않겠죠. 그러나 어쩌면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고 혹시나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제사회 하나의 목소리를 내가지고 북한에 강력히 전달돼가지고 앞으로 핵실험을 안 가는 방향으로 가면은 좋겠지만도 그러나 지금 이제 대립과 대결의 상황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단지 우리의 뜻을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네. 그러한 이 메시지 이것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한미일 북핵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동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수석대표 회동 결과를 토대로 중국에도 이런 입장들을 전달할 예정인데요. 중국과 공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대표 만나 그것은 2가지의 전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다. 네. 첫 번째로는 그 삼국의 공조 이것을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에게 나름대로 공조에 동참해라는 네.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삼국의 만남에서 자신들의 만남에는 호응이 올 것이다. 그러나 대북 압박 제재에 대한 삼국 공조에 중국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가능성이 낮다. 저는 그걸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은 분명히 잘못됐지만도 그러나 핵실험을 이끈 요인이 근본적으로 북한에 있지만도 또한 한미일도 이 요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2008년 12월 육자회담이 중단되고 네. 특히 오바마 행정부 들어와가지고 전략적 인내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상당히 무시 전략 그리고 대화가 중단됐다. 네. 뭐 이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종의 북한 핵실에 대한 책임은 한국과 미국, 일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한미일의 공조가 네. 외형상으로는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에 대한 공조이지만도 실제적으로는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미일 동맹을 내세워가지고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면은 중국이 아마 이런 삼국의 공조에 있어가지고 특히 대북 압박 제재 공조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박 교수님, 그동안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 상당히 공을 들여오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뭐 지형적인 영향,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하더라도 중국이 이 정도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요.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가 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네. 그 한중 간의 그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있고 굉장히 긴밀하게 여러 그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뭐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특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핵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북한의 군사 도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의 입지가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를 뒷받침해 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과거 예를 보면은 천안함 사태라든가 네.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도발 이때 중국은 철저히 북한의 그 입장을 두둔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06년과 2009년 그리고 2013년에
북한이 3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을 때 물론 중국이 그 유엔 제재 북한을 제재하는 유엔 결의안에 동의를 하긴 했지만 그 이전에 그 중국의 모습을 보면 네. 그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제재를 이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4차 핵실험도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다만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를 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 어떤 그 한반도 안정과 평화 문제, 네. 그다음에 우리 통일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중국이 그 당장 우리 편에 서서 북한을 그 제재하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그 비난을 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그 이끌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 당국의 입장은 말씀하신 대로지만 중국 민심은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반북, 현북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이런 민심들이 커진다면 중국 정부도 좀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 제가 중국이 이제 그 대놓고 북한을 비난하거나 아니면은 제재에 전향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네. 그것이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그 포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진핑 정부의 체제 하에서의 중국을 보게 되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방점을 두고 네.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2013년에 최룡해가 그 5월 달에 그 중국을 방문했는데 그해 2월 달에 그 3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최룡해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그리고 출국하기 직전에야 만났는데 네. 당시 최룡해는 총정치국장이었기 때문에 이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군복 입고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인민복으로 갈아입고 나서야 만났었고 네. 북한 측에서 육자회담을 그 중국이 원했기 때문에 육자회담에 참여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당시 그 북한의 비핵화를 굉장히 강조를 했던 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그 미중 정상회담을 보게 되면은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그런 발표를 또 했었고요. 그래서 중국이 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뭐 그 어느 때보다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사실은 북중 간의 그 관계가 지금까지 경색되어 온 그 원인 중에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중국은 방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외교부 그 대변인 성명에서도 나왔지만은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직접적인 비난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재 적극적인 동참은 아닐지라도 네.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뭔가 그 책임을 물으려는 그런 그 제재를 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인터넷에 빗발치는 어떤 그 중국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중국 인민들의 북한에 대한 그 혐오감 이것은 고지 그때로 중국 정책 결정에 반영되진 않을 것이다. 중국이라는 국가는 민주화된 국가는 아닙니다. 네. 또 어느 정도 그 정부에서 이 민심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미국의 대중 견제, 뭐 아시아로 회귀, 네. 전략적 재균형 뭐 이런 것을 내걸면은 중국의 민심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박 교수님의 말씀을 한마디 요약하면은 중국도 지금 이제 G2 국가로서 다양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러나 중국의 주류, 본류는 북한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그 본류의 목소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국에서 내놓는 반응들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요, 북한이 지난해 10월부터 억류해왔던 한국계 미국인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렇게 공개를 한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 또 이걸 바탕으로 미국이 좀 대화의 자리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이 대북 압박 제재에 대한 국제제 하나의 목소리 이것을 네. 분산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맞불 전략으로서 한국계 미국인의 억류 사실을 공개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의 목소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이 한국계 미국인이 북미 간의 대화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아마 오는 5월 초 제7자 당대회 이후에 자연스럽게 북한이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뭔가 국제사회와 대화하려는 그런 모양새를 취한다면은
아마 북미 간의 대화에 있어 가지고 이 한국의 미국의 억류가 뭔가 대화의 불씨에 나설 수 있다. 뭐 그것은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제사회 긴박한 공조 분위기를 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북한 내부의 상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북핵 문제를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이 17세 때 김정일을 따라서 2차례 현지 시찰을 했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뭐 핵실험도 성공을 했겠다. 17세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녔다. 준비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도로 보시나요? 사회주의 국가는 선전선동 국가입니다. 특히 우상화의 천재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김정은 제1위원장이 17세 때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 현지적으로 동행했다. 이것은 어린 나이에 그냥 앉아있고 나름대로 지도자의 수업을 받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오는 이 7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김정은 시대를 선포한다면 그때부터 아마 아버지, 할아버지의 반열에 걸맞는 이러한 우상화가 좀 더 속도를 낼 것이다. 그 속도를 낸 데는 첫 단추로서 아마 2, 3년 내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일 1월 8일에 뭐 공휴일, 심지어 민속 명절까지 가는 이런 우상화 작업도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는 김정은의 과거 행적이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데요. 왜 이 시점에서 또 이런 걸 공개한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북한이 판단했을 때는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김양건 대남 비서가 사망했고 그 이전에 보면은 이제 북한의 정책 결정을 이끌어가던 고위 지도자들이 처형을 또는 숙청을 당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뭐 더 정확한 상황은 우리 양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합리적인 어떤 정책 결정이라든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 김정은의 이 권위라든가 그다음 지도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갑자기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또 북한 내부에서 이른바 국내파, 해외파로 분류되는 권력계층 간의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보도도 들려왔습니다. 이 권력 싸움이 또 김양건의 교통사고 사망과 연관돼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리는데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구도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보통 국내파, 해외파 하면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해외에서 경험을 쌓았다 하면 해외파입니다. 국내에서 공부하면 국내파라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이 국내파, 해외파 운운하는 것은 이 해외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 외무성 이런 사람들을 주로 해외파라는데 그거 잘못됐고 특히 통전부는 해외파가 아닙니다. 단지 해외 동포들이 통전부에서 관리를 할 뿐입니다. 통전부는 국내파입니다. 그래서 그 구도가 잘못됐고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김양건 비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어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단순한 교통사고인지 위장사고인지 그런데 단순 교통사고의 가능성은 이렇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장애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사고에 갈 거고 두 번째로 김양건 비서가 지금까지 파당, 반당 또 권력 남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때 원성을 안 받았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단순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김 비서가 죽기 전에 대남, 대외, 심지어 경제 문제도 관여했단 말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주변의 권력 계층으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마 김정은 제1위원장과는 관계없이 뭔가 위장 사고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건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지금 북한 핵실험한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은 북한의 대남비서 통전부장이 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혹시나 통전부장이 지금 이제 국방위원회에서 대남 공작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부위원장 오건열이가 통전부장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정찰총국장으로서 대남 공작을 강장하고 있는 김영철이가 통전부장이 된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남북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고 특히 김영철은 정찰국장 시절에 또 다른 정책국장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서 상당 부분 압박을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전부장이 있어가지고 이런 오광렬과 김영철 같은 이런 아주 극렬한 강경분자가 오느냐, 아니면 적어도 대화를 아는 네. 원동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남북관계 향배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어떤 인물들이 어떤 자리에 오고 또 그 인물들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이 부분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내부 단속을 하면서 국제사회 반응에는 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게 도발이 될까요? 아니면 뭐 대화를 제기할 수도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아마 고려하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제가 봤을 때 그 북한 김정은 지도부는 굉장히 큰 혼란에 처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국제사회의 대응도 지금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이번에 지금 주목하고 싶은 것이 우리 한국 정부의 대응입니다. 우리 군의 대응. 그래서 실제 그 확성기 방송, 그 다음에 미군의 그 전략 자산 전개, 이것은 북한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측면. 그래서 지금 상당히 큰 당황함을 지금 좀 당황하고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그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그 이전에 그 어떤 그 김정일이가 그 있었을 때 어떤 그 도발을 일으켰으면 그 다음 수순이 이렇게 예정이 돼 있다면은 지금은 조금 그런 어떤 이 어떤 계획된 바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을 좀 더 것이다라는 측면. 즉흥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좀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옵션을 취할 건지는 신중하게 지금 내부적으로 판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네. 따라서 뭐 대화 국면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지금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희석시킬 목적으로 어떤 뭐 군사적인 도발을 획책할 수도 있고, 네. 당장 그 스피커 우리 어떤 그 확성기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타격을 또 계획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 옵션을 아마 고려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가정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박 대통령이 내일 그 북핵 관련해서 네. 담화를 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어서 사진을 통해 북한의 현재를 들여다보는 평양 파파라치 시작합니다.